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융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채시장이 좀 심각하죠. 갑자기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 국채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 일본 국채 심각한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채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데이지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은 글로벌한 금융공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일본의 CBDC 음모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 골든돈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FOB 그리고 루마니아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러 금융시장 관련된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아직 여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은 일본 국채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보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일단 규모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섹터의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이것이 문제인데, 일본과 미국은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본 국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 국채에 그냥 트리거, 폭탄을 터뜨리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지금 33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국채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에 이제 재무부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사든 아니면 이제 민간 투자자가 사든 이렇게 하죠. 일단 옥션을 하는데 20년 만기 이제 정부 채권을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국채 금리는 이제 급등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속도,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다음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달리 좀 이제 장기 국채가 많이 거래됩니다. 미국은 이거보다 조금 짧게 10년 만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래되죠. 미국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10년 만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올 초의 위기 그리고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치솟고 있죠. 그리고 1990년 이후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지나와서 이렇게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달릴지 여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제 이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옥션 시장이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치솟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단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져와야지 정부 재정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재정 이것은 GDP 대비 2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위기를 떠올리는 거죠. 그때 벌어졌던 일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과 과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만 들여다보면은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 국채 문제는 이것이 바로 미국 그리고 글로벌 특히 G7 국가입니다. 이 선진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심각한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데이지 체인 각국의 중앙은행이 다이렉트로 외국에 이제 국채를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았습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빠지게 된다. 그 경우 이 빚의 사슬, 거대한 이제 이 데이지 체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들났고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기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현재 상황은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로 해지에서도 이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본 재정 상태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이제 260% 이제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전후 이제 1940년대죠. 이때 이래 이 정도 수치에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일본 국채 거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관 그리고 개인 이들이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이들이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한 디폴트 우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이 국제적인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따로 뜯어내서 봤을 경우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결하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국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입이 거의 뭐 한 3분의 2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포션, 거의 한 3분의 1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정부가 발행하는 이제 국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빚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998년 일본의 주요 대형 은행들, 사쿠라뱅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뭐 파산했다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일본 은행이 파산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일본 정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수혈해서 한 20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부실, 이것을 결국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뭐 98년도, 99년도 이때입니다. 일본의 대형 은행들은 합종 연행을 하면서 새로운 은행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정부는 공적 자금을 집어넣고 은행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부실들, 이것을 이제 일본 정부가 상당히 떠안았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한 99년, 98년 이때 금융 부문, 특히 상업은행,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죠. 이쪽에 엄청난 공적 자금을 수혈하고 또 이제 일본 정부는 부실을 떠안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 합종 연행하면서 이제 사운드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빠르게 이제 일본 국채 이제 GDP 대비 일본 정부의 빚이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자 이런 것이 이제 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일본의 버블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남겼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과 함께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이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 국가입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영토만한 어떤 토지를 해외에 이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 포션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뭐 브라질에 특히 많죠. 어쨌든 일본은 이제 순 채권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간 섹터, 기업이라든가 개인, 이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 부문은 이런 이제 위험에 빠져 있지만, 어쨌든 민간 섹터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대외적으로 디폴트 날 확률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 일본 정부가 세계랑 연결되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 이제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일본 국채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트리거, 뭐 방아쇠 혹은 뭐 폭탄의 도화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큰일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 채권 시장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만기 이제 JGB 입찰은 1987년 이후 최악이다. 청약 비율이 폭락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12로 급등했다.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일회성 실패가 아니라 수십 년간 세계 시스템을 지탱해온 구조가 무너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채권 시장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리 통제의 핵심입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데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유럽에는 로우정, 그리고 미국에는 뭐 국채 위기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한때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2022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요. 이때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금리를 강제적으로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을 시켜서 대규모 이제 국채를 사들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엔화는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밑으로 기었죠. 그런데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여파를 야기하게 됩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것이 이제 언와인드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국내로 봤을 때 일본 정부 부문의 섹터가 이제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경우는 다른 공적 섹터, 일단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뭐 상업은행이든 뭐든, 자, 이것을
자, 이제 발행되었을 때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달러나 유로화 대비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미국채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로, 뭐 독일 국채를 산다든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이용해서 외국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국채 FX 해지 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1번 내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자본이 1번 내로 회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악몽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장기 국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옥션에 실패하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합니다. 자, 1번 자본이 외국 채권에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지 거래를 해제합니다. 다시 이제 1번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이때 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금 조달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2022년에 터졌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이 코비드 사태입니다.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각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지탱을 했죠. 이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는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2022년에 이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이것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때 해결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세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데이지 체인을 도입하게 됩니다. 캐서린 타이슨이 2022년 하반기에 이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2년 9월 3일이죠. 자, 이제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일본 이런 이제 뭐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뭐 G7 국가들, 여기 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국채를 사주고 이런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죠. 바로 이 1980년에 미국에 이제 이 대부 업체들 부도 때, 자, 여러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A가 B 거 이제 채권 사주고, B가 C 채권 사주고, C는 A 채권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돌려막는 겁니다. 돌려막고 이렇게 이제 플로팅한 상태로 두는 겁니다. 꼼수죠, 꼼수. 이것은 이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2022년에 이것을 이제 캐서린 타이슨은 이야기했죠. 소위 말하는 데이지 체인, 이것이 결국은 2023년에 이렇게 가동되게 됩니다.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영국이 먼저 나자빠졌습니다. 이때 일본이 고금을 들여서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고 미국은 영국 것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 교역이 이제 뭐 충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 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로우전이 여기에 이제 뭐 쐐기를 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특히 뭐 당시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쭉 빼내게 됩니다. 국채를 파는 거죠. 그런데 이때 등장한 세력이 바로 미국 내 은행들입니다. 미국의 이제 리저널 뱅크들 그리고 큰 은행들이 있죠. 이들이 자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이제 대규모 이렇게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자 이게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결국 이 국채 보유한 것들 여기서 실현되지 않는 손실이 천문학적인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장부상입니다만 일단 이들은 만기 홀딩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기 홀딩 전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 이자가 낮을 때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낮을 때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원금을 일단 사실 상업은행이면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자기 보유 자본이 얼마 되지 않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을 겁니다. 국채가 주는 어떤 뭐 이자 수익 이것에 비해서 이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잠재적으로 엄청난 폭탄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리저널 뱅크들 뭐 파산하고 난리가 났을 때 결국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큰 은행을 이용해서 이 리저널 뱅크들을 인수시키고 이런 식으로 땜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대형 은행들이 이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있을 겁니다만 이 부실 자체는 만약에 이제 대형 은행을 강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만 아닙니다. 외국인 매수자들, 특히 일본이 시장 참여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 자, 이제 일본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회사라고 칩시다. 미국 국채를 샀는데 일본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야 이제 일본으로 가야지 하고 이 달러로 돼 있는 이제 미국 국채 뭐 다른 것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회귀하게 되죠. 이것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하면은 엔화 가치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 세계에 공급하는 유동성이 드라이업 되는 거죠.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때 달러 쇼티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제 크게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이제 한국이나 어떤 신흥공업국들 이들은 이제 달러 수요는 넘쳐나는데 달러를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국채 옥션에서 이제 약세가 보입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텀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됩니다. 단기 국채 대비 이제 장기 국채를 홀딩했을 때 얻게 되는 프리미엄,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자의가 아닌 타의의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강제로 이제 끌려서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이클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엔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9조 달러가 넘습니다. 가장 심각한 임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는 GDP의 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공적 부채 규모 축소 조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국채 만기가 일본보다 짧습니다. 미국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구매자 기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발을 빼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일본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국 채권 시장의 고통을 내재화할 수 있는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세계 달러 시스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죠. 만약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담보 사슬이 마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채를 사면은 국채를 담보로 또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의 담보의 가치, 이것은 안전하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담보로 다른 돈을 빌려서 투자도 하고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아시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일단 먼저 국채를 사라. 그 다음에 이것을 담보로 미국 상업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달라. 이것이 지금 아시아 각국에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담보 사슬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업은행의 미실현 국채 손실이 폭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다시 평가가 되어야 되죠. 신흥시장은 휘청거리게 됩니다. 일본 같은 어떤 세계에서 중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일본 내로 이제 뭐 일종의 인플로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글로벌 이제 유동성이 마르게 되는 거죠. 신흥국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연준은 단순히 이제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붕괴 조짐이 있습니다.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로 무언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개혁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지만 현재 저금리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이것은 뭐 이제 무너지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가 무제한적으로 이제 부채를 흡수하는 미국식 모델, 이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실패가 그 트리거를 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본 채권 시장은 도화선이 된다. 그 다음에 폭탄이 터지는데 이 폭탄은 일본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천문학적인 공적 부채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뭐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CBDC를 가장 먼저 도입한다. 뭐 이런 루머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종의 음모론인데 뭐 제가 이게 확신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 미스터 만이라는 친구가 이제 잘 정리를 했는데 2025년 일본 채권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20년 만기 일본 국채 옥션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국채 부담은 GDP 대비 이제 정부 부문입니다. 260%를 넘었다. 자, 이제 일본 국채가 안전한 자산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면은
이제 국채 가격 자체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 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일본의 국민들은 또 이제 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이제 일본 국채에 투자하고 있죠. 만약에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일본 내 소비 심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미국 국채 공적 부채 한 3분의 2 정도는 미국의 기관들, 미국 국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개인들 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 내 소비 심리는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고립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일본은 다른 종류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채권 매입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조용히 구축해온 병행 인프라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 이름이 프로그마시다. 이 프로그만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의 국가 토크나 금융 백본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이제 주요 상업 은행들 이들이 다 조인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신탁 은행 구조를 적용하여서 준비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신탁형 구조는 기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안고 있는 위험, 뭐 이제 담보가 없습니다. 뭐 금이라든가 미국 국채 같은 담보가 없는 기존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이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 6월에 시행된 일본의 이제 개정 결제 서비스법에 준수한다는 겁니다. 일본, 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중국 역시 그렇죠. CBDC 도입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지난 수년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일본 채권 시장이 붕괴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도입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여기는 물론 중앙은행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어떤 이제 이 어떤 베타 테스트를 한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저는 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스터 만이라는 친구는 이 위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7월에 엑스포 25가 열리면은 이때 대중이 이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채권 시장 붕괴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뭐 일본의 어떤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뭐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조금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이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현재까지는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이제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통적인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지난 2023년 뭐 영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때 이제 데이지 체인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은 일본 중앙은행을 끌어들여서 이 당시 이제 서구의 어떤 이제 위기를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리지오널 뱅크 위기, 그리고 연이어 터진 이제 영국 위, 영란은행 위기. 일본은 여전히 이제 세계가 신뢰하고 있는 그런 국가죠. 일본 전체 자산,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공적 부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대외 디폴트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라든가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일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2023년, 2024년 계속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엔화는 이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 유동성, 일본이 공급한 유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션에서 실패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더 이상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다. 뭐 회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이제 위험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언와인드, 앵캐리 원와인드가 발생한다. 이때 이제 유동성이 또 이제 일본 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서구에 끼칠 영향, 이것은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도 천문학적인 국채 투자 손실, 이제 미실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날라갔지. 그리고 캐나다도 최근에 이제 크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트레이더 때 워낙 많은 돈을 찍어내서 캐나다도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상황이 글로벌하게 어떤 거대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매우 심각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FOB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글로벌한 어떤 핵전쟁 시계를 거의 뭐 한 5분 이상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